수식어는 문장에서 체언이나 용언을 꾸며주는 구실을 하는 관형사와 부사를 함께 이루는 말입니다. 관형사는 체언을 꾸며주고 부사는 용언을 주로 꾸며줍니다. 관형사나 부사는 단어의 체계에서 보았듯이 9개의 품사에 포함되는 품사입니다. 단어에 대해 사전에서는 명확히 관형사인지 부사인지 표기를 해줍니다. 사전을 찾는 습관을 통해 품사에 대한 이해를 스스로 높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관형사와 부사에 대해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관형사는 명사, 대명사, 수사와 같은 체언을 꾸며주는 단어들의 묶음입니다. 이들 단어를 꾸밀 때 용언과 달리 형태 변화를 하지 않는 불변어입니다. 또한 체언이나 용언이 격조사나 어미를 통해 다른 단어를 수식하는 문장 성분인 관형어와는 다릅니다. 관형어는 문장 성분에서 다릅니다. 관형사는 성상관형사, 지시관형사, 수관형사의 세 가지로 나눕니다. 성상관형사는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관형사입니다. 예를 들어 헌책 외딴 섬에서 헌 외딴 등인데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 외는 성상관형사입니다. 어찌된 정체를 알 수 없는 등의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명사인 날씨를 꾸며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문장에서는 생각을 분명하게 나타낼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이때 무수는 특정하거나 한정할 수 없는 것에 쓰는 관형사입니다. 지시관형사는 특정한 대상을 지시하여 가리키면서 체언을 꾸미는 관형사입니다. 이 어느 등이 지시관형사이며 각각 옷, 것을 꾸미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문에서 어느는 방향을 의미하며 길이라는 명사를 꾸미고 두 번째 문장의 온갖은 의존명사, 것을 꾸미고 있습니다. 세 번째 문장의 이는 책을 꾸미는 관형사인데요. 이, 그, 저 등의 단어는 지시대명사와 모양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관형사는 조사가 붙을 수 없으므로 만약 조사가 붙어 있다면 관형사가 아닙니다. 지시관형사는 단어만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이나 이야기 전체를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독해나 담화에서 지시관형사가 가리키는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관형사는 사물의 수나 양을 나타내면서 체언을 꾸미는 단어입니다. 9품사 중 하나인 수사와는 다릅니다. 수사는 홀로 쓸 수 있지만 수관형사는 홀로 쓸 수 없습니다. 새, 한 등이 수관형사입니다. 명, 개는 의존명사입니다. 첫 번째 예문에서 여러가 수관형사입니다. 여러는 몇 명인지는 몰라도 일정 수의 학생이라는 의미에서 수관형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두 개의 두는 수관형사이고 셋은 수사입니다. 그런데 열이나 다섯 등과 같이 수사와 수관형사 양쪽 모두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문장에 쓰인 열이나 다섯은 모두 관형사로 쓰인 것입니다. 수사로 쓰인 것인지 관형사로 쓰인 것인지는 문장 안에서 파악해야 합니다. 만약 조사가 붙어 있다면 그것은 수사입니다. 이제 부사를 알아보겠습니다. 부사는 꾸밈을 받는 문장 단위에 따라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특정 문장 성분만을 꾸미는 성분부사와 문장 전체를 꾸미는 문장부사로 나누어집니다. 부사는 관형사와 마찬가지로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불변어입니다. 부사는 동사와 형용사 같은 용언을 주로 꾸미지만 관형사, 다른 부사 등도 꾸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사는 명사에 붙지만 부사에 보조사가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서는 아주라는 부사가 깨끗이라는 부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은 너무라는 부사가 새라는 관형사를 꾸미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리라는 부사에 만이라는 보조사가 붙어 자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특성이 부사에 있다는 것을 알고 부사를 종류별로 살펴보기로 하죠.
성분부사는 성상부사, 지시부사, 부정부사로 나누는데요. 세 개의 부사가 한 문장에 함께 나타날 때는 지시부사, 성상부사, 부정부사의 순으로 쓰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상부사는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부사라고 했는데 쉽게 보면 어떻게 해당하는 부사입니다. 문장을 볼까요? 문장에서 산책을 어떻게 했나요? 천천히요. 바람이 어떻게 불었다고요? 휙 불었다. 모자는 가까이가 아니고 멀리 날아갔다. 모두 용언인 동사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상부사입니다. 성상부사를 수식 내용에 따라 더 세분하기도 하지만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지시부사는 말 그대로 가리키는 것인데 방향, 거리, 시간 등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장의 여기와 거기는 모두 지시부사입니다. 내일 또 보자라는 문장에서 내일은 명사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부사로 쓰였고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산에서 내려다본 학교는 아득히 멀리 보였다라는 문장에서는 멀리가 지시부사이며 아득히는 멀리를 수식하는 부사입니다. 부사가 부사를 꾸민 예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장소나 시간, 거리 등을 가리키는 부사를 지시부사라 합니다. 그러나 지시부사는 그 안에서는 앞에 나온 내용을 가리키는 경우도 있는데 지시부사가 독해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경우입니다. 성분부사의 세 번째는 부정부사입니다. 부정부사는 동사나 형용사가 나타내는 의미를 부정하는 부사입니다. 물이 더러워서 못 마시겠다라는 문장에서 못이나 다시는 너를 안 볼 거야라는 문장에서 안 등이 그것입니다. 이 문장에서 못이나 안은 마시다와 보다를 부정하는 부정부사입니다. 안은 의도를 부정하고 못은 능력을 부정할 때 씁니다. 못은 하다와 붙여 못하다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띄었을 경우는 하는 것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붙여 쓰는 경우는 보통은 보조용언으로 쓰이기도 하고 일정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의미의 동사로 쓰이기도 합니다. 안도 붙여 쓰는 경우와 띄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전에서 찾아보며 차이를 이해하기 바랍니다. 이제 문장부사를 볼까요? 뒤에 오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거나 문장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양태부사와 접속부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장부사에서 양태부사는 말하는 이의 마음이나 태도 등을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첫 번째 예문은 이번 주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표현해도 충분합니다. 이미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심정을 더 강조하기 위해 제발이라는 부사를 넣은 것입니다. 두 번째에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라는 문장도 그런 일이 있을까라는 문장으로도 충분히 의구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강화하기 위해 설마라는 말로 꾸민 것입니다. 여기서 제발이나 설마는 없어도 완전한 문장이 되지요. 문장부사가 문장 중에 어떤 특정 성분을 꾸미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장부사의 양태부사는 보통 문장 앞에 옵니다. 접속부사는 뒤에 단어나 문장을 꾸며주는 기능이 아닙니다. 접속부사는 그러나, 그리고 더구나 등과 같이 앞뒤의 문장을 연결해주거나 혹은이라는 부사처럼 단어와 단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단어입니다. 예문에서 이번에 시험을 망쳤다. 그러나 기분이 그렇게 언짢지는 않았다라는 문장에서 그러나가 접속부사입니다. 나는 서점에 갔다. 그리고 읽을 만한 소설책을 한 권 샀다라는 문장에서 그리고 역시 접속부사입니다. 그러나와 그리고는 앞뒤 문장을 이어주고 있는데 이것이 접속부사가 하는 역할입니다. 접속부사와 접속조사, 접속어미 등을 명확히 구분하기 바랍니다. 관형사나 부사를 분류하고 역할도 알아보았는데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해하기 바랍니다. 관형사와 부사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 장의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런 관계만 이해하고 관형사는 체언을 꾸미고 부사는 주로 용언을 꾸민다는 것은
꼭 잊지 마세요. 이것은 다른 품사나 문장에서의 역할 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입니다.